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에, 이 나머지 시간은 앞서 냈던 모의고사와의 연관성 플러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심화를 해서 살펴보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론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책으로 해서 그 58페이지부터 그 모범 답안에 해당되는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모범 답안에 해당되는 거기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거기 이제 잠재 교육 과정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앞서서의 내용들 가령 공식적 교육 과정이랄지 비공식적 교육 과정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은 문제에서 제외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공식적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바로 거기 나오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든지 영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든지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일종의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조금 잠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학생이라고 하는 것과 구성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학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두 가지. 저는 이제 학생하고 이제 구성주의를 갖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그런 키워드 내지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출을 갖다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그런 측면. 그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예요. 구조.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처음 교육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행정에 이르는 일련의 개념들과 이론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분류하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출을 잘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행간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읽어내서 적어도 출제자가 정확히 그 원하는 워딩을 갖다가 쓰진 못할지언정 유사한 워딩 내지는 그런 어떤 이론의 방향, 개념의 방향성을 갖다가 적어주면 감점을 받지 않거나 간점을 받더라도 조금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적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진다고. 그럴 때 당하지 않고 행간을 읽어내서 행간을 파악해내서 적절한 워딩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해나갈 여러 가지 공부들 학생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 제가 중간 모의고사에서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있어가지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써봐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냈고 왜 그랬냐면 여태까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주로 문제가 나왔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갖다가 충분히 냈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 지점에 있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을 문제로 내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낸 것과 진배 없는 효과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비교 조직자. 우리 아까 라이갤리스에서 봤던 것처럼 전형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전형을 배우지만 전형만 배워가지고는 개념이 안 돼요. 변별도 해야 돼요. 차이점.
사과하고 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잖아.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사과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귤이라고 하는 개념을 서로 알고 있을 때, 아, 귤 아닌 거 그러면 아, 사람들이 아, 그 사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변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특징이 있다고. 어떤 걸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우리는 수박이라고 하는 것과 멜론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변별이라고. 변별. 그럼 설명하는 거지. 멜론보다는 좀 더 크고 줄이가 있고 변별이라고. 아, 수박. 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력하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 한다면 여태까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충분히 문제 냈으니 그럼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을 문제로 내면 괜찮겠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가치 지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소, 로부터, 학생 중심, 아동 중심.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흥미야, 관심이야. 거기에 이제 덧붙이죠. 재능이야.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아이들의 요구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교육을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방향성.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교육적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알아.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굉장히 많거든. 특히나 중등교육 과정에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자, 교과 중심 교육 과정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두루두루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학습 내용.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책을 보는 것도 경험입니다. 그렇죠. 여기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 경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직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논리적 조직을 하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심리적 조직을 하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절충. 그래서 논리와 심리를 갖다가 합쳐서 조직을 한다. 근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저 얘기하는 것은 주장일 따름이에요. 주장이에요, 주장.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더 심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갖다가 주창했던 사람들이 유명한 교수였어.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브루너를 포함한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교육 과정에 대혁신을 갖다가 도모했던 사람들이 다 뭐냐면 자기 분과 학문에 있어가지고 최고 권위자들이었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스푸트니크.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띄운 거야. 야, 미국 뭐 했어? 여태까지 뭐 하는 거야? 뭐가 문제지? 그래. 대본에 나온 얘기가 있거든. 진보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거야. 진보주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거든. 진보주의에 있어서. 러닝 바이 두잉 아시잖아요. 제대로 기초학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애들 맨날 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교육학자들이 문제야. 교육학자들 배제. 그러면 개별 학문, 분과 학문에 있어가지고 권위자들이 이제 나서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담지할 수밖에 없어.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음,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할게요. 어떻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모든 학문에 있어가지고 관통하는 논리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 다만 언어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만 해줘. 실제로 해봤어요? 대실패로 끝났어.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계, 사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그 사람들은 대단한 인투이션과 인사이트가 있거든.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아 이거. 근데 그걸 갖다가 이해 못해 쟤. 이걸 이 쉬운 걸 왜 이해를 못하지?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아니 이 쉬운 걸 왜 이해 못하냐고. 그러면서 얘네들 타박하는 거야.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선생님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 말도 안 되게 설명을 해. 근데 자기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대.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딱 보면 몰라? 야, 이거 딱 보면 몰라? 몰라. 모르겠어. 우리는 딱 보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딱 보면 몰라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알아. 딱 보면 몰라. 모른다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추진했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실패로 끝나.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교육 과정의 운영, 실행과 관련된 논의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은. 자,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뭐냐면 이거야. 필수적인 걸 배워야 되는 거야. 필수적인 걸. 이 공동체,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걸 배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필수적인 거. 이걸 배워야 돼. 어디서 본 것 같아. 피터스가 얘기한 지식의 형식에 있어서 코어, 핵심, 옆면이 내려오는 그 전통. 그렇게 해서 잘 짜여진 교과. 얘가 뭐예요? 권위라고. 그 사회에 권위 있는 거. 수학에 있어서 권위 있는 거, 국어에 있어서 권위 있는 거, 그 권위 있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뭐하고 연결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주의, 항존주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아니야.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이것보다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 관심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심리예요.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 필수로 가르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수준과 단계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내용들을 잘 번역해서 가르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계 전문가들이잖아.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리고 알아.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거기는 인투이션이나 인사이트가 뛰어나서 유명해진 학자들도 있지만 정말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갖고 공부에 열심히 매진해 갖고 유명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 사람들은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나선형으로. 나선형. 처음부터 출발을 해. 나선형이에요. 나선형. 이렇게 쭉 가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조금씩. 그래서 이게
이 과정. 횡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들 영어 공부 해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영어가 그래서 싫었어. 수학은 그래도 안 그랬는데 영어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잡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 문법 공부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서 조금 올라가죠. 디시플린. 이게 훈육이야. 훈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면 때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상당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그런 디시플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그래서 그릿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참고 견디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 바로 이렇게 지난하게 이루어지는 이 수평의 과정. 그러면서 조금 올라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 쭉 너무너무 힘들어. 조금 올라가.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봐서 알 거야. PPT 자료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들하고 시험 치르기 위해서 정말로 날밤 새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경험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게 나선형이야.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나선형이라고. 학습이라고 하는 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래서 나선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수평적, 수직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범위, 통합성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범위. 연계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의 조직과 관련된 얘기 있어가지고 핵심을 이루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것고 수직적인 것을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 학습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선형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보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분과예요. 분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이거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저 분과 학문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나서 가지고 교과서를 갖다가 만들었고 그것을 60년대에 70년대에 걸쳐 가지고 중등학교에 보급을 했어요. 근데 학교 현장에 잘 어울리지가 않아. 다른 얘기로 너무 어려워. 선생님들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갖다가 재해석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갖다가 이룰 수 없지. 교과서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가르칠 수 없었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걸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공식적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핵심을 이뤄요. 근데 우리 이제 배운 내용에 따르면 저 공식적 교육 과정에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야. 자, 그 반대편에 있죠. 그러면 비공식적 교육과정. 얘가 뭐예요? 잠재적 교육과정.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텍스트 위주야. 그러니까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과학 과목 뭐 이런 것들이 됐든 그것만 딱 배우면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온갖 아이들이 다 몰려들어와. 잘 사는 애들도 있고 못 사는 애들도 있고 말 잘하는 애들도 있고 말 못하는 애들도 있고 액티브한 애들도 있고 수동적인 애들도 있고 막 그래. 그런 애들이 막 혼재해갖고 그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잠재 교육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예요. 우리 책에서 봤던 잭슨이나 김종서나 얘기하는 바로 이 군집성 얘기라고. 그런 아이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주로 나한테 고기를 먹였는데 옆에 보니까는 주로 풀 먹었더라고. 서로 묻는 거야. 그거 맛있냐? 맛있어. 어떤 맛 나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해. 상호작용을 해. 어때는 덩치가 커. 가서 봤더니 덩치 큰 애가 있어. 근데 나하고 나이가 같대. 어떻게 돼? 기가 죽겠지. 제가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 그게 군집성이에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일종의 서열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서로 친한 애, 서로 미워하는 애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군집성이에요. 그 아래서 거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일종의 권력관계라고 하는 거 주로 이제 권력관계라고 하는 걸 교사와 학생하고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있어요. 그래서 빵 셔틀도 생기는 거야. 권력관계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웃고 떠들고 하면 안 돼. 웃고 떠들고 하면 안 돼요. 일종의 것도 권력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조직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강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될 수밖에 없어. 거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강요성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위계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 김종서 그 58페이지에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학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목적성이에요. 김정수 선생이 얘기하는. 그리고 아이들 갖다가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학교생활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도 주고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고 그 반대도 있는 겁니다. 상과 칭찬의 그 반대 벌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배워야 될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습속들 여러 가지 규칙들 질서를 갖다가 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기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 가지고 올해 다시 문제 내기에는 부담이 있어. 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61페이지 보는 것처럼 2020학년도에 영교육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영교육 과정은 가르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지만
널이야. 널 커리큘럼이야. 가르치지 않은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배울 필요성이 있는 거.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영교육과정은 이 잠재적 교육과정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영교육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잠재적 교육 과정은 2024학년도에도 나왔고, 그런데 영교육 과정은 2020학년도에 나왔고, 2020학년도라고 하면은 올해 2025학년도니까 시기상으로 5년이야. 근데 우리가 앞서 여러 기출문제를 봤지만 5년 텀, 6년 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영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61페이지에 나오는 영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하시고, 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을 갖다가 공부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여태까지 나온 적도 없었고, 사실은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6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교육과정의 유형 가운데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걸 갖다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게 이제 마음이 별로는 거예요. 분과. 개별학문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되어 있다고. 묶여져 있어요. 비슷비슷한 유형의 학문, 그 성격을 가진 학문들이 분명히 있다고. 사회과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교에는 사회라고 해갖고 이제 배우는데, 사회과 여러 가지 것들이 묶여져 있어.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배우는데 중등교육 과정으로 올라오니까 그걸 갖다가 띄어내네. 물리화학,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 지구과학.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명공학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생명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네 개로 이제 갈려져 있고, 사회라고 하는 것도 역사 따로, 그 다음에 법 따로, 법과 정치 따로, 윤리와 사상 따로, 또 윤리와 사상과 비슷한 생활과 윤리가 또 따로 있고. 안 되겠다. 연관 있는 학문들끼리 묶어가지고 배우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게 뭐예요? 통합교육과정. 일종의 통합교육과정도 가치지향입니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저 분과 학문으로서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을 시키자. 통합을 시키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교과들끼리 통합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70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잉그램이나 아니면 드레이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연계를 통해서 묶어내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 공부가 가능할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통합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연계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는 것처럼 잉그램이나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봐왔지만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문제로 출제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통합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잉그램이 어떻게 얘기했고 드레이크가 어떻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해소하지 못한 측면들을 통합교육과정이 해소할 수 있다. 그건 장점. 그런데 그렇게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 그게 뭐예요? 단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래서 그 통합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측면, 단점.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필수잖아요. 필수. 우리가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거. 피터스 얘기대로 한다면 이제 코어. 바로 이제 이 코어. 피터스가 코어 얘기를 하거든. 고갱이. 그래서 바로 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뭐가 나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부분을 일정 정도 가지고 온 측면도 있어. 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논리, 인지와 관련된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 그렇죠.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봤지만 추구하는 인간상, 거기에 따른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와 공동체 역량이에요. 공동체 역량. 그거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점이 뭡니까? 공동체성, 민주성을 갖다가 기르는 데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교과 과정을 갖다가 꾸린다라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바로 공동체성과 민주성, 정서 함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 바로 이제 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거기 나옵니다. 그렇죠? 기본 베이스로 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갖다가 배워가면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 보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역량 코어로 컴피턴시인데 컴피턴시, 여기서는 컴피턴시인데 저 코어나 똑같아요. 사실 컴피턴시. 그런 역량을 갖다가 길러내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역량 중심 교육 과정. 그래서 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저도 실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역량 중심 교육, 사실 지금 2022, 2015 교육과정은 전부 다 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베이스로 깔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만 뽑아서 그걸 갖다가 역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강조가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에 있어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저는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학생에 있어서의 자발성. 두 번째, 실제적 문제 해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의 대상이 되고, 세 번째 스캐폴딩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흥미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발적이야. 주도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실제적 문제 해결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경험이야. 경험. 어디서 봤지? 러닝 바이 두잉이야. 그러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현대 교육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구성주의적인 방향, 실제적 문제 해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경험 중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경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것 때문에 그래. 실제적 문제 해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아예 커리큘럼 속에 배치를 해버린다면 굳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갖다가 전이해가지고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습 이후에 이걸 갖다가 전이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왜 배워? 사회 나와서 써먹으려. 분과학문으로서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 국어, 영어, 수학, 사회생활에 써먹어? 너 장사하는데 써먹을 수 있어? 너 장사하면서 써먹냐? 써먹지. 왜 안 써먹어? 많이 써먹어요. 근데 어쨌든 직접적인 어떤 전이와 관련되어 있는 뭐가 없어. 그렇잖아요. 분과학문이 국영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 왜? 실제적 문제 해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갖고 경험 중심 이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수행평가를 해야 돼. 직접적으로. 수행평가는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아동의 흥미를 갖다가 유발할 수 있고, 자발성과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수행평가는 또한 아이들이 주로 뭐예요? 협동학습을 한다고.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뭘 기를 수 있어? 민주성, 공동체성. 이걸 길러줘. 더불어서 뭐예요? 정서학습이 가능해. 그러니까 최고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그래서 최고인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스캐폴딩. 선생님은 조력을 하는 거야.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뭐예요? 조력이 아니거든.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교사 중심이야. 선생님이 전문가로서 뭐의 전문가야? 교과서의 전문가잖아. 자기가 배운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에 있어가지고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저 텍스트를 가지고 막 가르친다.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 왜? 권위가 있는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교사 중심이야.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강의법이야. 자, 강의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뭐예요? 굉장히 경제적이야. 시간 단축해갖고 또 논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거든. 강의법이라고 하는 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다 들어가. 토익법을 비롯해 가지고 질문지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행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학습 방법.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장점인 반면에. 그렇죠? 얘는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경제적이야. 이게 단점이 돼요. 경험 중심 교육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강의법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교수 방법이 될 수 있고, 수행 평가에 있어서 모든, 그러니까 지필 평가. 저 지필 평가는 이거는 지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지필이야. 지필 평가가 이루어져. 지필 평가를 뺀 모든 것들이 평가 방법이 돼. 그래서 그게 바로 수행 평가예요. 수행 평가. 지필 평가는 어때요? 그래서 얘는 상대 평가가 돼. 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죠? 어떤 가치 지향으로 봤을 때 절대 평가가 돼. 지필 평가라고. 선생님 위주로 해서 강의법으로 따분하게 아이들 흥미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 있어서 학생 중심이야. 비록 비경제적인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평가의 대상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특성을 갖다가 반영해야 되니까 절대 평가인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견을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면 돼. 예. 사실은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훌륭해. 이렇게 훌륭하다고. 응?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구성주의에 있어서 스캐폴딩, 조육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아니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돼. 그러니까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구성주의라고 하는 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가치 지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이제 전이 얘기도 했지만 실제와 그렇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대등한 관계로 엮여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이 실제라고 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잘 연결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중등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그 교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인지교육이래요. 인지교육. 개념을 획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일종의 인지 전략으로서 분류화, 구조화, 청킹, 정교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초인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가하고 점검하고 그렇죠. 확대에 적용하고 하는 거기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이 비경제성의 문제를 갖다가 탈피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특히나 인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더 그래요. 따라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쪽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 아동들에 있어가지고는 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대단히 효율적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정말로 고등 단계로 나오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왜 중요할까? 이미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념 획득이나 개념 이해도가 굉장한 수준에 올랐단 말이에요. 인지전략이나 초인지 전략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있어. 공부 방법,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 따라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라. 내가 항상 얘기해. 인사이트, 통찰, 인투이션, 직관. 이런 것들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굉장한 정도의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의사 선생님들 자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외우고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어떤 무언가 실적인 것이 딱 제시가 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시간, 받아들이는 노력, 받아들이는 속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원용을 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학습, 구성주의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되는 문제 해결 학습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초, 중, 고등교육이 있으면 초등교육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저학년 단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등교육 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등교육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이거를 넘어선 단계에서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는 거야. 특히나 고등에 있어서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지는 단계에 이를 때 이러한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것과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주도성이 우리가 그거잖아요. 스스로 학습. 그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돼. 제가 말씀드린 디시플린이 돼 있어요. 저 그릿이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해야 되고 자기 효율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수준까지 올라 있어야 돼.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 있어야 돼. 자기 결정성, 자기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그때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참아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의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나와요. 고등 단계에서. 물론 중등 단계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여러분들 같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목고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습니까? 많지 않아. 10,000명 가운데서 10,000명은 좀 그렇고 한 2,000명 가운데서 1명 정도씩 나와. 그런 아이들. 나선형 교육 과정은 그래서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주책하는 사람들,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릇이 잘 되는 사람이지.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거 그냥.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
잘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해. 재밌다고 해. 그런 사람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고 있어. 참아. 인내해. 그러면서 가. 근데 이런 분들이 교수가 돼.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계속. 자기 주도적. 흥미. 아우 공부하는 게 재밌잖아. 아인슈타인 몰라요? 공부하는 게 미쳐갖고 시계를 쌓고 그런 얘기도 많거든. 아인슈타인만 그런 이력가 있는 게 아니야. 에디슨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 안 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봤던 지랄 발랄한 애들, 그 지랄 발랄한 애들, 그런 애들은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선생님들은 저런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저런 강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할지 교수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더 어려워요. 쉽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지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지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교육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황에서 교육과정은 혼자 똑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제일 처음에 나느냐? 목표하고 똑같아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교수, 학습, 그리고 평가로 1년에 쫙 이어져요. 논리가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가치 지향도 그대로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